자, 그럼 이어서 4교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 기준과 기타 실비, 수납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실 텐데요. 비급여 항목은 일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그리고 저희가 어떤 어르신께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제공해 드릴 때 그때 이제 또 비급여로서 따로 또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임의용비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해놓은 룰들이 있잖아요. 큰 틀이 방향성과 법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다른 제3의 수입원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자생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이제 일부 자생력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은 주수입원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과 그리고 가상금 또 본인 부담금 이 부분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이 주수입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수입처를 조금 더 만들어서 기관에서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외에도 수입원을 발굴해서 운영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수입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틀 안에서는 그런 수입처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 항목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비급여 항목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 원칙은 장기요양 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항목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식재료비, 간식비, 그리고 상급 침실 이용료, 임의용비, 그리고 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상급 침실 이용료 부분에서 우리가 비급여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 주간보호시설에는 사실 상급 침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침실은 둘 수가 있거든요. 주간보호시설에서도. 그러면은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어떠한 침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를 발굴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는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외에도 실비적인 부분을 추가로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면서 실비적인 부분에 비급여를 발생을 시켜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참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급여 항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져 있죠. 자, 실제 비용이 바로 실비다라는 거죠. 자, 실비라는 것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별도의 이윤을 부과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져 있죠. 자, 명목상은 식사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만 받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상급 침실 이용료 실비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실비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그 외에 어떤 뭐 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도 실비만 받지만은 그런데 그 실비
외적으로 협업이 되어져 있어서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때에는 또 그 내용은 또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 규정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요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들을 발굴해 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튼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만 받아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받아라. 거기에 인건비 및 기타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기관에서는 징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 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50만 원을 수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시행규칙상의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들인데 식사재료비가 있죠. 뭐 식사재료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네. 여기 보면 뭐 경관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단 경관 영양투부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 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으로는 수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관 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에 대한 부분만 재료비만 식사 재료비로 수납할 수 있다. 근데 간호사 행위료라든지 그런 건 안 된다.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 영양사와 조리원 등 그런 인건비와 조리 비용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에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이 가능한데 간식 재료비만 받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상급 침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상급 침실 이용료 중요하죠.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 침실 이용료를 수납해라 되어져 있죠.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일반실 이용 비용이 월 150만 원, 숫값 플러스 기타 비급여 비용이고 1인실 이용 총 비용이 월 170만 원인 경우 자, 그 차액 20만 원에 대해 비급여 비용으로 수납함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써놓은 보건복지부는요. 기관의 운영을 전혀 모른다라고 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목이죠. 또 이 대목이. 자, 왜냐면은 일반실 이용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3, 4인실일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수가와 기타 비급여라고 되어 있죠. 일단 기타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식재료비, 간식비, 임용비 이런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수가라고 하면은 등급에 따라서 나오는 수가죠. 자, 그 금액이 15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1인실 이용 총 비용이 월 170만 원인 경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1인실 이용 총 비용이 수가와 기타 비급여 비용을 합쳐놓은 금액이 170만 원이니까 그 차액 20만 원에 대해서만 비급여 비용으로 수납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더하기 150이고 170이니까 20만 원 받으시오. 이게 무슨 예라고 적어놨나요? 예는 이게 아니고 예를 들려고 했으면 이렇게 들면 안 되는 거고 예가 이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이 예에서 가르쳐 줬었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실에 비해 그냥 1인실은 170만 원 들었으면 20만 원에 대해서 수납해라라고 예를 들면 이 예가 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무엇일지를 시설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는 데 있어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인실에 비해서 1, 2인실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무엇이 있을까?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뭐냐? 일단은 3, 4인실은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면적이 2평이잖아요. 그러면은 2평, 2평, 2평에서 6평으로 돼 있어서 3인실로 했어요. 근데 1인실과 2인실 같은 경우에는 2평을 안 했고, 예를 들어 1인실인데 5평으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넓은 면적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소요되는 난방비, 그리고 또 냉방비, 또 어떤 뭐 정수기를 놨으면 정수기, 냉장고, 기타 등등 많아지겠죠. 내용이, 서비스 내용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거고, 자,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침실 둘 수 있죠. 침실 둘 수 있으면 그 침실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급 침실 이용료를 꼭 노인요양시설만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 침실 이용료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에 있어서도 침실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상급 침실을 둘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비급여 항목들을 계속 개발해 발굴해 나가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또 향상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상급 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고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설 설비 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 2평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수준을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1인당 면적 기준 2평 이렇게 해놓은 게 사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기준이 이거죠.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고생하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서도.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으로는 불가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임의용비는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게 제일 이제 좀 포인트죠. 여기까지 수급자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용비를 수납하시려면은 수급자 희망서를 받아야 됩니다. 신청서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 신청자 명단 같은 거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용사를 초빙해서, 자, 초빙해야 된다는 부분도 한 단락이죠.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가능하다.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임의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놨죠. 자,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임의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 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즘 우리 네일 아트 같은 거 하는 전문가분들 계시죠. 자, 만약에 네일 아트 하시는 분을 초빙해서 신청자를 받았어요. 수급자 희망에 따라서 받아서 손발톱 정리 등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비가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단서를 단 보건복지부 관련자분께서는 조금 더 수준 높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숫가로 다 몰아가는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로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급여 항목 외에 실비 수납 기준이 있어요. 기본 원칙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지만, 자, 일단은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을 수납할 수는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과 용역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불 또는 대납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시설에서 지불한다라고 넣었어요. 시설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 지금 위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불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대납은 가능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단순히 시설에서 먼저 대납했다가 비용이 다시 그 비용 그대로 입금이 되는 거니까 대납에 있어서는 잔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납은 가능할 텐데 지불을 한다는 것은 결의를 해가지고 결의서로 다 입력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지불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죠. 여튼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 실비는 수납할 수 있겠다. 조건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과 용역이다 라는 점이에요. 자,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의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은 수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많이 개발해서 협업을 많이 추진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항목별 기준을 보시면요. 쥐약암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분의 기저귀 비용이 있죠.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는 수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간보호 외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기저귀 비용을 별도로 수납할 수가 없죠. 자,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해라. 수급자의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쥐약암 보호다라는 겁니다. 기저귀에 있어서요. 자, 원거리 외출을 위해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자,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비용은 수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 과연 우리 관항목에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통비를 먼저 수납을 했어요. 시설에서 먼저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비용을 수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수입에 있어서는 어떤 관항목으로 처리할 것이냐, 지출에 있어서는 어떤 관항목으로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불과 수납이 같은 금액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비용 면에 있어서 어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상황이면은 사실 그 금액상에 있어서도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의서를 입력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수월성을 좀 수월하게끔 입력하시는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안도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비용이 지금 먼저 시설에서 지불했죠. 같은 비용을 어르신 보호자분들께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합계 비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의서를 입력할 때에도 특별히 이 총 합계 잔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업무 상황을 앞뒤를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업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자의 직접 비용 지불도 가능한데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척 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 시에 드는 택시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자비 부담으로 처리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자,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시설 차량이거나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이라는 거죠. 자,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소요되는 비용은
수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딱 선이 그어져 있죠.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2 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 수납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복지부에서 좀 이렇게 작성한 기준처럼 보여져요. 그냥 다 뭐 노멀한 얘기잖아요. 그냥 평이한 수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그 의료기관이 어떤 뭐 협약병원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구급차라든지 또는 시설의 차량을 이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별도의 비용을 수납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개인적인 필요라는 거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원거리에 위치한 또 원거리에 위치해요. 그럼 원거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또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런 내용은 또 없죠. 여튼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정도면 상기 2 사례, 즉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처럼 받아라. 그 딱 실비만 받아라 라는 거죠. 자,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이에요.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이 불가하다. 자, 그러면 시설에서 만약에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일상용품이라면요? 휴지나 비누 정도는 제공할 수 있겠죠. 수건도. 실내화에 대해서는요? 가운에 대해서는요? 꼭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일상용품으로 법에 정해져 있나요? 또 그건 또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말을 쓸 때에 과연 좀 생각 좀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용품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지, 실내화를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시설에 있는 건지, 가운을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그거는 아마 검토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자, 여튼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일상용품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이 불가하다. 일반적으로 실내화나 가운 정도 같은 부분까지는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또 가운은 또 가운이 아니고 시설에서 어떤 단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뭐 환자복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가운이 또 어떤 가운이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운이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 기관 운영을 좀 알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자,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거 중요한 멘트죠.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과 용역, 그거에 대한 비용은 실비로 수급자가 부담해라. 예를 들면 전동 칫솔. 전동 칫솔 제공 시설에서 안 하나요? 제공할 수도 있죠. 어르신은 전동 칫솔 의무적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으로 안 보나요? 그것도 또 그렇죠? 뭐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용품, 또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비급여 같은 걸로 처리해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개인 취미생활용품이다. 그럼 과연 개인 취미생활용품이 프로그램비와 어느 정도의 영역선에서 구분되어질 것이냐, 그것도 또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각종 프로그램 비용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 급여의 일환이다. 그래서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하다. 그래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강사료와 재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납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럼 취미생활용품은요?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어르신 취미생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 또 별도 비용 수납은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 여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급여의 일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정해놓고 있죠. 자,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설에서 좀 발굴해 가지고요. 우리 메뉴판 만들면 좋겠죠. 보호자분들께 딱 메뉴판으로 보여드려 가지고 요런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분께서 보시고 어르신을 위해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어떤 좀 신청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어르신만을 위해서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요양 기관 수준에서는요, 이런 내용 지금 거의 뭐 하고 있는 시설이 없죠. 프로그램 비용조차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못하고 있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자, 기타 비용,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 투석 등 전문 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문 서비스 제공 시에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별도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간호에서 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뭐 시설에서 했겠죠. 기관에서 수급자 어르신들께 보호자분들께 별도로 이런 교통비를 좀 추가 부담을 한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숙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문 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시설에서 하는 얘기지 이게 이제 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병원을 이용했을 때에는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호자분께서 따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요.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 수납 가능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서비스업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인데, 장기요양 서비스잖아요. 여기 보면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서비스라고 명기를 해놨잖아요. 다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라고 다 써놨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는요, 사실상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메뉴들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가 하나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여기서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죠. 그 부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고 여태까지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로 유권 해석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좀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라고 막판에 딱 이렇게 좀 써놓은 부분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경험이 좀 없나 보다. 이런 이미지와 뉘앙스가 좀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단기보호까지 포함해서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으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침대,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와 유도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미 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요구하거나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4교시로 저희가 이 노인보건복지 여기 보시면은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 기준에 대해서 쭉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계셔도 전체적인 회계처리의 기준들과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교육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저희 업무 시스템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는 카톡,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안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확인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셔서 그런 부분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질의도 하고, 더불어서 이 자료를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니까요. 이 자료를 개별적으로도 또 다시 한번 읽어 보셔가지고 충분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안은 저희 그 이게 회계처리 기준이니까요.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설장님과 또 관리자급 종사자분들 계시죠.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지금 시군구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이 재정보증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있죠. 어떤 그 위험사항을 좀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시군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보조금 항목에 따라서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지를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조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회계에 대한 안전한 처리, 그리고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이 회계 담당자와 시설장, 그리고 뭐 관련된 관리자급 종사자분들의 재정보증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이 보증보험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지금 가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가입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업무 매뉴얼에 보시면 저희가 설치 신고 직후에 해당하는 게시글에서 회계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놨으니까요. 그것까지도 꼭 확인하셔서 회계 처리에 반영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질문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은 이 회계 처리에서부터 또 연결이 다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돈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고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규정에 맞게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